느낌이 굉장히 오랜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삶이 바쁜지, 어, 참 바쁘네요. 어저께 이제 제가 운동을 아무래도 책상에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한시간 반씩 이렇게 통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인터벌 운동을 하는데 한 15분, 20분씩 부엌에 가서 뛰어요. 그냥 조깅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데 이제 그 사이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 뛰는 동안에 음악을 듣던가 아니면은 어떤 유튜브 강의 같은 거를 이렇게 듣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연히 어저께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성 장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특수교사들 아니면 학교의 교사들한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명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소명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희생의 의미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좋은 마음의 의미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엠파티가 들어가죠. 심파티가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심파티와 엠파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정의 의미가 아니라 엠파티는 공감의 의미잖아요. 그런 어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아이들, 특히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서적인 공감을 가지고 이제 특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왜냐하면 일단은 특수교육하면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일단 두려운 마음부터 들고 또 개인적으로 특히나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인데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이 망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가 그전에 이제 어떤 영상에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엠파티를 갖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거는 무슨 특수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기계가 아닌 인간을 상대로 하는 뭐 의사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뭐 특히 자식을 갖는 부모라든지 또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모든 인간과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삶 자체가 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 두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리적과 사회적을 제가 분리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제 러닝에 관계된 학습에 관계된 걸로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물리적 환경만을 가지고 살면은 특별히 그런 정서적 공감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사람과 상대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서적인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정서적 공감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마음읽기랑 연결을 해서 한번 언제 이야기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소명이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소명이라는 말에는 이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소명이라는 거를 가지고 하는 일의 상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들이면 신도들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이면 학생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특수교사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이제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손이 더 많이 가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참을성을 동반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일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참을성, 인내심을
그죠? 참을성보다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그렇게 그런 그 말의 의미를 꼭 이해를 하기 위해서 소명 이런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단지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데 어때요? 교육의 방향은 똑같잖아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특히나 이제 이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더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목표 지향적이어 가지고 어때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일단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기준에서 내가 어떤 그건 뭐라 그러죠? 상대적 평가와 이제 절대적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평가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 평가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보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지만 대학을 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30명 정원이면 그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상대적 의미로 이제 그런 거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진솔하게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나온 이 결과로 내가 만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특수교육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그 일을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저는 어느 일이든 간에 이제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perspectives, 관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 이제 관점과 믿음이라는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perspectives and beliefs잖아요. belief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이기보다도 근데 perspectives and beliefs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그쵸? 내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의식일 수도 있고 무의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전에 편견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편견인 걸 아는 거와 모르는 그 차이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특수교육을 하거나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일을 하거나 선생님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그 뭐죠? 테라피를 그러니까 밖에서 학교가 아닌 학교 교육이 아닌 밖에서 테라피를 한다든지 ABA라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의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과 관점이 중요한 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행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하고 우리가 관점을 가진 대로 행동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점과 믿음이 무의식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고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면서 살질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랬나 정확한 그 용어가 그것처럼 제가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즉흥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임펄시브하게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사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저도 젊은 날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삶이 바빠지고 요즘 같은 경우도 다시 제가 그 젊은 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이 관점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특히나 이제 교사들이 왜 저는 교사한테 포커스를 하냐면 이 교사들은 일반 이제 예를 들어서 테라피를 한다든지 ABA 테라피를 한다든지 언어 치료를 한다든지 테라피 치료군요. 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한 달에 월급을 받는 이런 직장이 아닌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이제 이 들어오는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태도가 달라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 안에서 이제 그런 언어 치료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내 잣대로 달려 있지
누가 그렇게 물론 이제 뭐 막 승진을 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하지만 또 승진하는 사회에서는 꼭 내가 이렇게 어떤 퀄리티만을 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꾸 이야기가 이제 옆으로 새나가는데 제가 짧게 굵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산만해지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명이 있든 무엇가 있든 간에 그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대해주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걸로 이게 그 어떤 프로덕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 개인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착한 선생님, 그런 쪽으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서 교육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전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이제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가 좀 소명의 관점보다는 또 그분의 그 진솔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봐주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일해주고, 이런 이 마음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 선생님이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선생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걸로, 우리가 엄마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걸로 아이를 케어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내 따뜻한 마음이 결과로 나오려면은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흔한 예로 이제 우리가 이미 아이들에게 디서빌리티를 이름을 붙이는 관점부터가, 그죠? 벌써 이름을 아이에게 얘는 자폐성 장애고, 얘는 지적 장애고, 얘는 학습 장애고, 이런 말을 붙이는 그 자체에 벌써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벌써 이 아이를 디파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벌써 우리에게 퍼스펙티브스, 우리의 관점이 이미 거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 장애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안 된다는 의미가 딱 돼버리면 장애가 먼저 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무의식적인 믿음에서 이거를 영원히 이 아이가 안고 가야 되는 하나의 허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왜 허들 있잖아요. 안고 가야 되는 하나의 그야말로 장애로, 죽을 때까지 평생 가야 되는 장애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극복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를 교육을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자라나오는, 일반 아이들이 1학년을 마치면 1학년 거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거를 배울 수 있는, 어때요? 기본이 이제 딱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제 2학년 걸 배우면 그 다음에 3학년 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3학년 걸 배우고 나면 4학년 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듯이 우리 아이들도 이 장애라는 이 레이블을 딱 거기에 그냥 아이들을 딱 가둬버리면은, 이 레이블을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자마자 어때요? 아이가 그냥 그게 어떤 영구 그냥 이 센텐스가 돼버리는, 영구적으로 그 장애의 이 틀 안에 아이를 가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아이를 대하게 돼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제를 하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것저것을 가르쳐서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돼요? 아이의 장애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의 가르치는 방법상의 문제, 그 다음에 어른이 아직 1학년 거를 못 배운 애한테 2학년 거를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2학년 거를 못 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가 1학년 거를 완벽하게 다 끝냈나?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1학년 거를 다 끝내서 이 아이가 2학년 거를 배울 수 있는 그 레벨로 아이가 다 갖춰져 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장애가 없으면 어때요? 당연히 2학년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1학년 거가 다 마스터가 됐나 하고 체크를 하게 돼요. 체크를 하고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이 안 됐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치겠죠. 그 부분을. 가르쳐야지만 이 아이가 2학년까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아이가 딱 그런 레이블이 생겨버리면 어때요? 아이가 못하면은 이거는 장애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빠져요? 교육이 빠지고 교육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빠져버려요. 그 말은 어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른이 빠져버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 아이라는 이 아이의 장애, 이 아이의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더 이상 무브온을 못 하죠.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 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밖에서 개인적으로 세라피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도 어쩐지 느낌이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는 같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거예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이야. 그 말은 뭐예요? 이 제자리 걸음, 이 나아진다는 의미도 예를 들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하나의 이게 있잖아요. 높낮이가. 그죠?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움직이는 거는 같은데 어때요?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한 단계를 못 넘어가고 그 1학년 아이가 2학년으로 딱 올라가고 2학년 아이가 3학년을 딱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대학을 가든지 밖에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커 나가면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만큼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뇌가 자라고 아이들의 지식이 자라고 아이들의 능력이 자라고 그렇죠? 인지 능력이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많은 연구들이 있죠. 그죠? 커리큘럼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치료 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꼭 선생님들이 안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학교라는 이 주어져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디파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밖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밖에서 치료를 하는 분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사업이 되고 뭐 사업을 해서 막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해서 아이들이 치료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소문이 나고 치료하는 아이들이 자꾸 들어와야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이 터가 되잖아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분들이 하는 그 방법들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를 해보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주. 그죠?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뭐예요? 이것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어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로 우리가 틀을 아이들에게 딱 이제 갑옷을 입듯이 그죠? 아이들에게 딱 이렇게 울타리 안에다 딱 장애라는 울타리 안에다 아이들을 딱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집어넣어놨는데 이 울타리 밖으로 아이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말씀이 우리가 이 관점, 이 장애라는 이 관점, 이 장애라는 이 울타리를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고, 물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장애에 이제 어떤 장애의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습장애예요. 우리 아이가 자폐성 장애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게 딱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돼버리고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자폐성 장애가 진짜 자폐성 장애인데 이 아이가 자폐성 장애 안에서 그 많은 스펙트럼 안에서 그죠? 자폐성이라 그랬으니까 그 많은 스펙트럼 안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이 아이가 이 레이블을 왜 받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장애 아이들도 똑같아요. 학습장애라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학습장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그런 건지 그러면 그 부분은 영원히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인지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부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이거구나, 아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제 삶에서, 제 이 프로페셔널 삶에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랬어요? 지능은, 인지 능력은 플루이드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어요. 플루이드라 그랬어요. 그 말은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경계성 장애든, 경계성 지적 장애든, 아이가 진짜로 지적 장애든, 말도 안 지적 장애든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플루이드란 얘기예요. 플루이드란 얘기는 어때요? 이것이 가만히 둬도 아이가 몸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가 어느 나이가 되면 아이가 다 자라서 아이가 어쩌면 그 레이블을, 그 장애 판정을, 진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거기서 나올 수도 있구나의 그 의미가 아니라, 플루이드라는 의미는 우리가 교육적 방법으로, 교육으로 얼마만큼 이 아이에게 다른 방법으로, 아무 교육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하게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치료를 하고 이러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은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경계성 지적 장애는요, 충분히 거기에서 그 레이블을 잃어버릴 정도로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평생, 이 아이가 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갈까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적 능력과 이 인지 능력이 플루이드라 그랬는데 흐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으로, 치료로 이 아이를 한 걸음씩, 아이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듯이, 아이가 말을 못하던 아이가 18개월이 되면서 아이가 입이 터져서 조금씩 조금씩 말이 나와서 2살이 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3살이 되니까 부모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이가 질문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말을 하면서 4살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5살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6살이 되니까 이렇게 되듯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인지 능력, 왜냐하면 어느 장애를 가졌든 상관이 없이 아이들의 학습은 전부 다 이 지적 인지 능력이잖아요. 이 브레인이잖아요. 내가 이 피지컬 디서빌리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체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 몸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 장애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이 건강 장애가 있다 그래서 머리까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습 장애들 봐봐요. 지적 장애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습을 못 하잖아요. 딜레이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치매를 가지신 분들한테 무슨 뭐 화토가 좋다, 뭐 바둑이 좋다, 치매가 올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치매가 안 온다, 우리가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지 능력을 잃지 않고 계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도태되어가는, 나이에 의해서 도태되어가는, 아니면 어떤 병에 의해서 도태되어가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이 인지 능력을 우리가 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많이 발달해 나가는, 이 무섭게 발달해 나가는 이 아이들이에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맞게 바르게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만큼의 일반 아이들처럼의 그런 어떤 가깝게 아이들이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뭐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우리가 어때요? 1등부터 꼴등까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장애가 하나도 없어도 정비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꼴등에 있는 아이들이 머리가 완전히 나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이는 꼴등을 한 거잖아요. 괜히 많은 분들은 그냥 애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살짝 무언가가, 살짝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보통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이들에게 어떤 버캐브러리, 그 어휘력이 일반 자기 나이에 그만큼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교사들을 트레이닝 하듯이 전문적으로 이제 이 능력이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립기관에서도 있고, 특히나 사립기관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아이들을 놓고서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사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기관들을, 그런 센터들을 가실 때 항상 부모님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센터들을 봐서 접근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부모님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상담사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담사가 아니라 그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내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이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만일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공부를 하면 전문가랑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죠? 뭐 그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단지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전공을 했고 그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분들이 본 책, 뭐 꼭 학교를 안 다녀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대학을 다녔다 해도 그 대학에서 3학년, 4학년 때 전공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2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학원을 다녔다 그러면 그래 봐야 2년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그 2년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 친구들처럼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모든 대학에 다 열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되려면 무슨 과목을 듣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에 관계되는 거를 서치를 하셔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죠.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공부를 해서 얻은 것이지 단지 공부하는 양과 질이 일반 제 분야에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이 한다는 것뿐이고 제가 농담처럼 맨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교수와 학생의 차이는 교과서를 텍스트북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차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은 텍스트북을 사놓고 안 읽어요. 아니면은 읽더라도 시험을 위해서만 읽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적 재미를 모르죠. 교수들은 텍스트북을 사놓고 어때요? 텍스트북을 가지고 읽어요. 근데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공부를 해요. 왜?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북을 학생들 앞에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수들은 그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해야지만 학생들 앞에서 보지 않더라도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깊은 깊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의 차이죠.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그걸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해요. 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달달달달 외우게 되고 그죠? 달달달달 외우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에 뭐가 나올까만 보지 진정으로 그 책의 저자가 써놓은 그 깊이를 아이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대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부모님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시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책으로 돌아가서 읽게 되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정말 신받다 하는 그 깊이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진짜로 많은 분들이 신받다 하면서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깊이만큼 아이들의 깊이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아이들 속에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잠재 능력들을 어른들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을 어떻게 아이들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꺼내가지고 아이들 땅 밖으로 나와서 지금 겨울에 얼려있는 땅 속에 있는 그 씨들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땅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잡은 이 땅을 녹여서 소프트하게 해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들이 사실 그런 방법이잖아요. 강제로 아이들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른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점 정리 다 해주고 막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암기만 하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역할이 그 땅을 부드럽게 이제 살살 녹여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 땅의 그 깊은 땅 속에서 서서히 아이들이 이 싹이 자라나와 가지고 봄처럼 이 싹이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서 아이들이 나오면 어때요? 어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더 아이들을 막 그 싹들을 보듬고 혹시나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죽을까봐 막 옆에 이렇게 해주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자라나올 수 있도록 한 2, 3학년 정도 수준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많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3학년 정도, 4학년 정도의 능력이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서 아이들이 커나갈 수가 있어요. 더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될 때까지만 어른들이 옆에서 잘 이렇게 보듬어서 아이들을 그러면 못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테라피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마치고 이제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해볼게요.